안녕하세요. 레그럼 투자자문의 이충만입니다. 시장은 항상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문제가 있었고, 이번 주는 경기 침체, 또 그 경기 침체는 잘 아시는 대로 크레딧 스위스의 2대 은행이죠. 크레딧 스위스발 금융 경색 문제가 경기 침체까지 이어지지 않겠냐는 우려감, 이런 것들 때문에 10년물 금리던 주식시장에 상당히 요동을 쳤습니다. 그럼 이 크레딧 스위스나 실리콘밸리발 금융 경색이 앞으로 얼마나 더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될지, 또는 이것이 얼마만큼의 정부의 어떤 신속한 대응에 의해서 단기적인 영향으로 그칠지, 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또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경기 펀더멘털 관련한 또 관련 지표 뭐가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야 할지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최근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페이지 보시는 대로 그래프를 올해 1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특히 지난주, 이번 주까지 해서 10년물 국채금리, 그리고 S&P 500, 그리고 KBW라고 해놓은 거는 미국의 은행주만 모아놓은 인덱스입니다. 은행 지수죠. 보시면 3월 8일 날 실버게이트 은행의 자회사인 실버게이트 캐피탈, 이 회사가 가상화폐 익스포저가 상당히 많은 회사였습니다. 자발적 청산을 했죠. 그리고 3월 10일 날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3월 12일 날 공교롭게 또 시그니처 은행, 이 은행도 가상화폐 익스포저가 많은 회사거든요. 그래서 파산을 했고, 발빠르게 3월 12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일요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정부 조치, 그러니까 유동성 구제안 발표를 신속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는 대로 시장이 좀 급등락을 거듭했었다가 어제죠. 현지 시간으로 3월 14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15일이니까 스위스 정부에서는 크레딧 스위스가 또 파산을 하면서 우려감이 굉장히 커지자 신속하게 유동성 지원 방안 발표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3월 10일 날이 가장 이제 변곡점이었다고 보는데 23bp 하락을 했고요. 13일 날은 국채금리가 18bp 또 하락을 했다가 14일 날 미국 정부 발표, 대응책 발표의 덕분에 시장이 10년물 금리가 좀 상승을 하다가 크레딧 스위스 문제 때문에 다시 또 15일 날, 14일 날이죠. 국채 10년물 금리가 15bp 하락하는 급등락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S&P 500이나 뱅크 인덱스 은행주 지수도 하루에 1.5%에서 S&P 기준으로 1.5%에서 한 0.15% 이렇게 낙폭을 한 4일 동안 기록을 했고요. 그 반면에 이제 뱅크 인덱스, 은행주 인덱스는 문제의 아주 근본적인 섹터죠. 3월 10일 날 4% 가까운 하락을 하다가 13일 날 본격적으로 마이너스 12% 가까운 또 하락을 합니다. 그러다가 14일 날 은행 발표 직후에 3.2% 회복을 하는가 싶더니 어제 기준으로 마이너스 한 3.6% 하락을 하게 됐죠. 자, 문제는 이 실리콘밸리 은행 문제든 크레딧 스위스 은행 문제든 이게 지금 현재 금리가 이렇게 큰 폭으로 급등락을 하고 주식이 또 큰 폭으로 급등락을 하게 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008년 리먼 브러더스 파산 위기 때처럼 금융 시스템 전반의 문제로 확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가장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리콘밸리 파산의 문제가 어떤 연유에서 배경이 어땠는지를 보시면 3페이지에 실리콘밸리 은행은 독특하게 상업은행이 아닙니다. 벤처기업,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주로 대출을 해주는, 전문적으로 해주는 은행이죠. 그래서 보통 예금 대비 대출 비중이 우리나라 시중은행들 한 85%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단기 예금을 받아서 대출로 해서 예대 마진을 먹는 게 기본적인 은행의 수익 구조인데 85% 정도를 대출을 해주니까 크게 디폴트가 나질 않거나 어떤 예금자 인출이 큰 사실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그 정도 85% 갖고 있기 때문에 파산의 염려가 있거나 또 어떤 실리콘밸리처럼 순손실이 막 발생을 하거나 하는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독특하게 이 실리콘밸리 은행은 예금 대비 대출 비중이 3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옆에 칸에서 보시는 대로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의 총 예금이 1,754억 달러인데 그중에 31%만 대출을 갖고 있고, 그 대출에서조차 개인 대출은 14%에 불과하고 약 85% 이상의 벤처기업 대출입니다. 이 중에 46%가 대출을 하거나 이런 유동성이 확보가 되는 이런 자산에 투자를 한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국채에 지금 만기 보유하면서 국채에 46% 정도를 투자했다고 그랬는데, 작년처럼 독특한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는 시장이 아니었다면 국채가 유동성도 풍부하고 좋았겠죠. 손실도 크지 않았었고. 근데 문제는 공교롭게 지금 이렇게 예금 1,754억 불 중에 국채 46%에 투자를 했고, 국채나 MBS에 46%만큼을 투자했고, 대출 32%. 그러면 간단히 계산해봐도 예금의 77%가 일단 묶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고갈된 상태였죠. 그러니까 이걸 소문을 듣고 있는 투자자들이 조금씩 예금 인출이 계속 가속화되다가, 그럼 이제 예금 인출 요청이 가속화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현금을 마련을 해서 돈을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 국채를 팔아서 어쩔 수 없이 현금을 마련하다 보니까 작년 3월부터 올 현재까지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습니다. 국채금리가. 국채금리가 뭐 거의 0%에서 4% 후반 5%대까지 상승을 했으니까 갖고 있던 국채의 손실은 어마어마했겠죠. 그래서 만기 보유 증권, 다시 말씀드리면 국채나 MBS를 만기 보유 증권으로 갖고 있으면서 그 장부에 그 실제 반영을 안 합니다. 이 은행이 증권을 보유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시가평가를 하는 증권이 있고 그냥 시가평가하지 않고 만기 보유만 하고 있는 증권을 갖고 있죠. 근데 이제 공교롭게 이 국채나 MBS 중에 만기 보유 증권 부분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손실이 났을 거고 이걸 현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매각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미실현 순손실로만 잡혀 있었던 것들이 실제 이제 실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 18억 불의 순손실이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알려지면서 본격적으로 뱅크런이 일어나게 되죠. 여기서 또 하나 문제는 뭐 과거처럼 물론 뱅크런이라고 하면 이게 좀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게 보통이잖아요. 투자자들이 은행 예금하는 사람들이 은행 지점에 걸어가거나 뭐 차표를 통해서 가거나 해서 그 은행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오프라인으로 이제 작업을 했다면 최근에는 펀뱅킹이 워낙 발달이 되다 보니까 불과 이틀 만에 480억 불이 인출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총 예금의 1754억에 이틀 동안만 인출된 게 480억이다. 이거 얼추 봐도 한 20, 30%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이제 은행이 파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현금을 준비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3월 10일 날 파산을 했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예금자 보호, 파격적인 예금자 보호 결정을 발표했고, BTFP라고 해서 Bank Term 펀딩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은행기관 대출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불을 껐죠. 자세한 내용을 참고로 삼아 말씀드리면 미국은 원래 그 예금자 보호 한도가 우리나라는 5천만 원인데 반해서 25만 달러 한 3억 정도 됩니다. 뭐 잘 사는 나라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공교롭게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예금 고객 95%가 예금자 보호 비대상 고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제 공격적인 그 대응 방안을 발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예금자 보호를 해주는데 모든 예금자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는데 주주와 채권자와 경영진은 제외다. 이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BTFP의 내용을 잠깐 보면 국채나 MBS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매각해서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지금은 뭐 다 이제 묶여 있으니까 그러면 어디선가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빌릴 때 담보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실리콘밸리 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이나 MBS를 담보로 돈을 정부에서 빌려줄 텐데 니네가 100원에 투자했었던 것이 지금 손실이 나서 가치가 40원밖에 안 되지. 근데 40원의 담보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원래 액면가 100원 가치를 인정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대출해 줄게. 그러니까 아주 파격적인 그 조치였죠. 그래서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 MBS 등에 대해서 액면가를 담보로 1년 만기 대출을 시행해 줄 테니까 그걸로 예금 인출이든 현금 유동성을 갖고 대응을 해. 아주 파격적으로 발표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BTFP 프로그램은 미국 내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 모든 은행에 대해서 아예 확실하게 이런 그 금융 시스템에 대한 어떤 불안을 단절하는 파격적인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당사는 그래서 우려하는 대로 물론 여지는 남아 있을 겁니다. 중소형 은행 주식들도 아직 좀 흔들리고 하는 거 보면 여지는 남아 있겠지만 금융 시스템인 전반이 붕괴된다거나 하는 2008년도 리만 브러더스 이후에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가능성은 극히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까 소개드린 대로 3월 13일, 14일 날 그 스위스의 2대 은행이죠. 1위가 UBS고 2위가 크레딧 스위스인데 크레딧 스위스가 작년부터 문제가 좀 됐었고 회계 뭐 부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크레딧 스위스에 대한 은행 뭐 파산 문제가 갑자기 또 이 센티멘트가 확 불안해지면서 대두가 됐는데 또 뭐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스위스 은행이 그 SNB 스위스 내셔널 뱅크 중앙은행과 공동으로 크레딧 스위스 은행은 자본이나 유동성과 관련한 정부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는 금융기관이다. 그래서 필요할 때 유동성을 언제든지 제공해 주겠다. 그리고 또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보장을 하기 위해서 연방재무부와도 충분하게 공조를 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공격적이고 신속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나 스위스 정부에서 그 아까 뭐 학습 효과겠죠. 금융 시스템 전반에 파급이 되는 문제를 일단 단절은 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소형 은행에 문제가 된다고 인식이 되고 있는 중소형 은행들의 주가가 좀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금융 시스템 전반에 번져서 아주 극심한 또 다른 위기가 온다. 너무 앞서간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융부분발 불안정성은 점차 해소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생각은 그래서 결국은 작년 이후에 이 시장을 계속 흔들거렸고 중요한 이슈였던 물가와 경기에 다시 포커스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소 이른감이 없잖아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2008년도 리만 브러더스가 파산을 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던 그때 당시와 지금 현재의 문제의 본질이 뭐냐라는 거를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2008년도에 리만 브러더스가 터졌을 때 이
금융 부분과 실무 부분까지 전이돼서 전 세계를 휩쓸어놨던 이 위기의 본질은 그때 당시에 투자 자산의 기초 자산은 BBB에서 BB되는, 그러니까 트리플 B에서 더블 B급의 개인들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개인 주택 저당 증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용이 그렇게 높지 않은, 그렇지만 뭐 정급 온도는 아니지만 신용이 그렇게 높지 않은 개인들 기초로 한 크레딧물이었죠. 반면에 지금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채와 MBS도 지방채 또는 국채급 정도의 안정성을 갖고 있어요. 다만 금리 상승 때문에 가격이 빠져서 그런 거지. 자, 그럼 여기서도 벌써 틀리죠. 2008년도 당시와 지금 현재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2008년도 당시는 이 레버리지가 수십 배에 달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제가 100만 원어치의 돈을 빌리려고 집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을 했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면 됐었는데 이거를 그때 당시엔 아주 천재라고 충성받던 상품의 전문가들이 이 주택저당증권, 뭐 MBS 자산 가지고 또 저당증권을 했을 테니까 MBS, ABS 이런 수백만 건들을 트렌치별로 쭉 묶어가지고 하나로 묶습니다. 또 하나의 상품으로 묶어요. 파생상품을. 그래서 거기다 신용봉각을 해서 내가 묶은 그 기초자산들이 더블 B급이라고 하면 한 단계 좀 높은, 내가 현금이든 뭐 다른 뭐 수합을 통해서든 신용봉각을 한 이후에 BBB급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신용도는 한 단계 높아지면서 금리는 BB급의 금리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아주 불티나게 팔렸던 그런 기억을 갖고 계시잖아요.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아까 뭐 MBS, ABS를 묶어서 CLO, CDO를 발행하고 이 CLO, CDO 1차로 된 파생상품을 또 여러 개를 묶어서 2차, 3차, 4차 이렇게 해서 100원의 기초자산이었다면 이게 수십 배의 레버리지를 가지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100원짜리의 기초자산이 뭐 수천만 원이 되는 이런 효과를 이제 버블이 생기면서 이게 결국 골마 터진 게 2008년도 리만 브러더스 파산 이후에 글로벌 금융 위기였다면 2003년 지금 현재는 아주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오늘 현재까지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든 다른 여러 은행들이 뭐 국채나 MBS 투자를 해놨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은행들이 뭐 대형 은행처럼 충당금을 잘 쌓고 조금 더 리스크 관리를 하거나 다변화에 뭐 하지는 못했던 게 대표적으로 실리콘밸리 은행이었는데 이런 은행들이 국채 말고 국채와 또 연관된 이런 레버리지가 섞인 이런 파생상품에 투자했다는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요. 적어도 오늘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뭐 새롭게 이게 2008년도 당시처럼 수십 배의 레버리지가 형성이 돼 있다는 문제가 밝혀지지 않는 한은 2003년도 지금 현재 실리콘밸리 또는 뭐 크레딧 스위스는 좀 문제가 다르지만 적어도 미국발 뭐 금융기관 뭐 실리콘밸리 같은 은행들이 파산을 하게 되면서 금융 시스템 전반에 전이되는 이런 문제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오로지 투자해놨던 국채와 MBS의 캐피탈 게인 리스크만 아직 있는 거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마지막 문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는 위험 제어력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위험 제어력이라고 말씀드린다면 뭐 정부가 됐건 어떤 거대 금융기관이 됐건 이 막대한 손실을 나의 막대한 자금력으로 떠안으면서 불씨를 꺼주면서 안정화시킬 수 있었다. 이런 어떤 그 대응 방안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2008년도에 없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버리지의 기초자산이 개인 주택 저당 증권 MBS, ABS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MBS, ABS의 기초자산은 결국 부동산이었습니다. 주택이라든가 뭐 건물들이었죠. 뭐 대표적으로 주택이라고 말씀드려요. 주택 가격을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지금처럼 금리를 올리면 뭐 캐시율러 지수가 떨어지는 것처럼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본격적인 하락을 했던 당시에 정부가 주택 가격을 더 이상 낮추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가격에 대한 정부든 누구든 통제력을 상실했던 통제력이 없었던 시장 상황이었고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때 당시에 부동산 가격 하방 리스크가 언제까지 빠져도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오픈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써드린 대로 당시에 케이슐러 대표적인 미국 부동산 가격 지수죠. 부동산 가격 지수를 보면 2006년도 7월 달이 고점이었습니다. 발표된 이제 그 기관의 포인트 이제 스케일이 100 포인트인데 184포인트까지 부동산 고점에 올라갔다가 2008년도 3월에 베어스탄스가 파산한 당시에 168까지 빠져요. 부동산 가격이. 그러다가 2008년 9월 달에 161까지 빠지면서 리만 브라더스가 결국 부도가 납니다. 그 이후에도 엄청나게 더 빠졌었어요. 주택 가격이. 2011년도 당시에 134포인트까지 빠집니다. 이때가 부동산 저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노출돼 있었던 MBS건 그걸 발행으로 해서 그걸 기초자산으로 또 레버리지 섞어서 발행했던 CLO, CDO, 2차, 3차 CLO, CDO들이 연쇄 부도가 터지면서 100억의 원래 기초자산 100만 원에 막을 수 있던 거를 이게 이제 뭐 그동안에 돈을 많이 벌었겠죠. 수천만 원이 됐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지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걷잡을 수 없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가 리먼 브로더스라는 초대형 투자은행을 하나 날리면서 이제 문제를 끄자라고 해서 이렇게 조치를 취했던 것인데 반면에 지금 현재는 지금의 국채 가격이나 MBS 가격 하락의 문제는 뭐 자연 발생적으로
기인을 했다거나 또는 시장 논리에 의해서 시장 금리가 급등락을 했다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페드가 생각보다 강했던 경기 펀더멘털 때문에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잡자고 해서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의도적으로 한 거거든요. 자, 그렇다 그러면 국채금리 상방 리스크는 제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페드가 이런 상황을 놓고도 금리를 50bp 인상하고 75bp 인상한다? 제가 볼 때 그거 쫓겨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채금리 상방 리스크는 어느 정도 페드가 맘먹기 나름이고 미국 정부가 컨센서스를 이루기 나름이기 때문에 제어가 가능한 상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이 직접 포디움에 나와서 유동성 공급 방안까지 발표를 할 정도라고 하면 금융 시스템의 위기 확산, 제가 볼 땐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만 다시 보죠. 그러면 이렇게 금융 시스템이 불안하다고 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미국 전역에 자금을 빌리거나 또는 돈을 거래나 하거나 금융기관과 할 때 이 기준이 얼마나 까다롭든 금리가 크레딧 스위스 이따 말씀드렸지만 크레딧 스위스가 지금 500bp가 넘은 정도로 2008년 당시 대비 또는 UBS라든 문제가 없는 회사들이 거의 10배에 가까운 그 크레딧 디폴트 스왑 그 스프레드가 벌어진 상태이긴 한데, 그거하고 비슷하게 미국 내에 은행에서 거래할 때 돈이 필요한 사람이나 돈 거래를 할 때 대출이라든가 거래할 때 어떤 기준이 까다롭냐, 이게 예를 들면 금융 시스템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면 이 미국의 금융 여건이 굉장히 불안해지거든요. 5페이지에서 보시는 대로 프레드에서 갖고 온 시카고 패드가 매월 수시로 발표하는 내셔널 파이낸셜 컨디션스 인덱스를 보시면 1980년도 가장 뒤니까 2008년도 당시 보시면 이 내셔널 NFCI 지수라고 하는데 이 NFCI 지수가 3포인트 가까이 뜹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그때는 돈을 절대 빌릴 수도 없었고 거의 대출 조건도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금융경색이 왔던 거죠. 그래서 문제가 더 가중됐던. 그런데 지금 현재 보실까요? 지금 현재 이 검정색 0을 기준으로 이 NFCI 지수가 0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금융 여건이 완화되고 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0 위로 올라가 있으면 경직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시는 대로 지금 완화 영역에 있습니다. 이게 급등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실리콘밸리 은행 몇 개, 가상화폐 이런 아주 공격적인 투기적인 어떤 자산에 투자했던 몇 개 중소형 은행에 국한된 문제, 더군다나 이걸 정부에서 유동성을 공격적으로 지원해 줄게 하는 이런 조치가 나오면서 NFCI 인덱스가 크게 요동을 치거나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제가 모두에 간단히 말씀드린 대로 이 금융기관, 실리콘밸리라든가 크레딧 스위스 글로벌 금융위기 또는 미국에 한정이 됐건 유럽에 한정이 돼 있건 금융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는 이런 문제로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제가 장담을 할 수 없으니까 절대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주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지난 일주일간 시장이 많이 빠졌고 물론 여지는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공격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보니까 그 중소형 은행주는 미국에서 좀 흔들거렸는데 이렇게 되면 페드가 더 이상 공격적인 스탠스로 가기는 힘들지 않겠어? 오히려 금리 인하도 가능하겠네라는 이제 그 코멘트들이 나오면서 어제 테크주들, IT주들은 그 어지러웠던 시장에서도 불구하고 아주 견조한 상승세를 이뤘죠. 그러니까 이게 이 투자에 대한 어떤 불씨가 꺼져 있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걸로 저희는 해석하고 있고, 저희 포트폴리오도 역시 그렇게 계속 가져갈 생각이고요. 자, 그러면 이 금융 시스템 문제가 이렇게 일단락이 된다는 전제로 하면 그럼 우리는 시장에 뭘 또 중점적으로 봐야 되느냐. 여전히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 경기 펀더멘탈과 미국 물가의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지난주 지난주 이번 주까지 은행발 위기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고 했을 때는 결국 이 미국 펀더멘탈과 물가 추이가 어떻게 될지가 결국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일단 최근에 미국 물가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요. 6페이지에서 보시는 대로 저희는 기본적으로 한 3개월 동안의 자료들을 항상 보고 트랙을 하고 있는데 CPI 헤드라인 코어 그리고 PPI 헤드라인 코어입니다. 참고로 PPI는 도매 물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소비자 물가보다 선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PPI는 그래프에서 보시는 대로 지난해 거의 6, 7월 중에 고점을 찍고 이미 빠지기 시작했고 그거를 한 몇 개월 상간으로 CPI가 또 따라서 빠지기 시작하고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YOY 기준으로 하면 계속 하락 추세인 걸 다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소폭이긴 하지만 먼스 기준으로도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PPI도 역시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누차 제가 타 유튜브라 저희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했고 그 인상한 목적 자체가 미국의 물가를 꺼트리기 위한 거라고 하는데 물가가 꺾이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물론 먼스 등락을 거듭할 수는 있습니다만 추세적으로는 그래프 보시는 대로 확실히 확연하게 꺾이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이 물가에 관한 조금 더 자세한 거를 언급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미국 CPI 바스켓을 볼 때, 결국은 미국 인플레이션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뭐냐라고 할 때 딱 두 개를 꼽으라고 한다면 7페이지 보시는 주거비, 렌트라고 하죠. 주거비와 8페이지에서 보시는 노동시장의 대표적인 임금입니다. 그러면 주거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간단히 보죠. Zillow Observed Rent Index라고 해서 그 미국의 주거비를 나타내는 민간 조사기관 가장 큰 곳입니다. 그래서 Zillow 인덱스라고 하는데 이 Zillow 인덱스와 문제의 본질인 CPI 쉘터, CPI 서브바스켓 중에 주거비 바스켓을 같이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S&P Case-Shiller, 미국의 대표적인 부동산 가격 지수, Case-Shiller 지수,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 경기를 가장 선행해서 나타낸다고 하는 빌딩 퍼밋입니다. 건축 허가 건수, 건축 허가 건수들이죠. 이걸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 2020년 5, 6, 7월 당시에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을 보시면 이게 부동산 가격과 부동산 주거비는 같이 움직이는 게 보통이지 않습니까? 폭은 틀리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움직입니다. 2020년 중반 당시에 케이실러 가격 지수와 질로우 주거비 지수는 뭐 바닥을 치진 않았지만 그때 변곡점을 기준으로 급상승을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CPI 서브바스켓인 주거비 쉘터 지수를 상당히 선행하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실제 이유가 주거비 관련 그 통계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CPI 주거비 지표하고 진로우 지표의 이 발표 시점에 시차가 발생해요. 근데 그 시차가 통상 한 6월에서 1년 정도이더라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진로우 지표, 주거비 지표와 캐실러 부동산 가격 지표가 CPI 주거비 지표를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선행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년 중반에 이 캐실러와 진로우 지표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걸 확인한 다음에 한 6개월에서 7, 8개월 되겠죠. 2021년 2, 4분기 즈음에 캐실러의 CPI의 쉘터 지수가 바닥을 찍고 쭉 상승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공교롭게 최근 걸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급격하게 같이 꺾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CPI 빨강색으로 그려진 CPI 쉘터 지수에 언제쯤 반영을 할까요? 6개월에서 한 1년 사이라고 했으니까 지금이 3월이라고 하면 지금 발표된 지표는 2월 발표됐으니까 그러면 작년 중반이라고 한다 그러면 뭐 넉넉 잡고 한 6, 7, 8월이라고 하면 6개월에서 1년 사이 정도라고 한다면 올해 한 5월에서 한 7, 8월 정도 즈음 상간에는 이 CPI 주거비 지표가 급격하게 꺼질 걸로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주거비가 꺾인다는 전제로 하게 되면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도 덜해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임금분, 노동시장을 한번 보죠. 뭐, 이제 오늘은 저희가 뭐 노동, 실업률이 얼마고, 뭐 노동 갭이 얼마고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실업률이라든가 일자리를 찾는 사람 한 사람당 남아도는 일자리 수가 1대 1.9. 그러니까 뭐 일자리가 워낙 많다는 거죠. 아직 사람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만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자는 거예요. 저희가 임금 관련한 지표 몇 개를 그려봤습니다. 이 가장 밑에 파란색 기준으로 이게 시간당 평균 임금 month-on-month 데이터고요. 빨강색이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라고 해서 노동 참여율입니다. 그리고 보라색이 그 비농업 노동 생산성이고요. 그리고 가장 위에 약간 누런색이 Employment Cost Index입니다. 이건 이제 임금뿐만이 아니라 보너스라든가 컴펜세이션을 다 합쳐서 회사가 한 사람을 고용을 하는데 총 얼마의 비용이 드느냐 하는 거를 집대성에서 나오는 지표인데 이 네 개를 한번 가만히 비교를 해보시면 재밌는 게 보이죠. 빨강색 노동 참여율이 지금 62.4, 62.5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몇 개월 동안. 한 3, 4개월 동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노동 참여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미국 그 가계의 초과 저축량이 굉장히 컸다가 지금 계속해서 소진이 되고 있더라. 소비 패턴은 변하지 않으면서 물가는 올라가니까 현금이 계속 고갈이 된다는 얘기죠. 혹자들은 그 초과 저축 부분이 올해 한 9월 정도 되면 다 소진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틀리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일자리가 없는 노령층, 뭐 40, 50대, 50, 60대, 베이비 부머 또는 조기 은퇴한 분들 입장에서 보면 초과 현금은 내가 고갈이 가는 시점 미리 일자리를 다시 찾지 않을까요? 실제 통계 자료나 발표를 보면 그런 분들이 지금 일자리를 찾아서 다시 취업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런 분들이 재취업을 할 때는 연봉이 더 뛰어서 재취업을 하진 않아요. 더 주질 않죠. 그래서 연봉이 낮춰지거나 하향되면서 재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취업률, 노동 참여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재취업률이 높아진다는 얘기고 재취업률이 높으면서 연봉 인상 압력이 없다라고 하면 물가에는 압력을 해소하는 요소로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소 경제학적이긴 하지만 노동 생산성을 보시면 계속해서 몇 개월 2022년 이후로 하락을 하다가 최근 2022년 하반기부터 말부터 생산성이 다시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한 노동자를 1억 주고 쓰는데 이 사람이 1억보다 더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더라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걸 역으로 해석을 하면 노동 생산성이 증가를 할수록 노동 임금,
또는 물가 상승 압력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 이 노동 생산성과 노동 참여율이 상승하는 국면과 그 같은 국면에서 노란색 Employment Cost Index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당 평균 임금도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임금 상승 압력도 점차 하락을 해소를 하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지지난번에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그 올해 5월이 되면 트럼프 정부 때 발동을 했던 이민자 추방법 타이틀 40이라고 합니다. 42호 명령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바이든이 올해 5월 중순에 폐지하겠다고 발표를 이미 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뭐 멕시코 국경 지역이 이제 주된 대상 지역인데, 거기서 이민자가 오는 분들을 다 추방을 일방적으로 뭐 그 재판도 받고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추방해버리겠다는 법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그 저 연봉 일자리에 취업자 수가 쇼티지가 났던 것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5월부터 이 추방법이 폐지가 된다는 얘기는 5월부터는 매월 3만 명의 노동 공급 효과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건 곱하기 12 해보면 36만 명이니까 절대 무시하지 못할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조금 더 완화될 수 있는 요소가 여기서도 발견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기업 해고들이 작년에 좀 뭐 늘상 해고는 있죠. 그런데 작년 말 올해 연초에 IT와 금융 업종에서 뭐 1000명, 2000명 단위, 좀 많은 데는 10,000명 이렇게 명예퇴직이라든가 해고를 해왔었다면, 최근에는 양상을 보니까 전 업종에 걸친 해고가 약간 번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고 절대 주의하셔야 될 것이, 기업 해고가 이렇게 전 업종으로 펼쳐진다고 해서 이거는 결국은 경기 침체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기업 해고는 늘상 있었고요. 또 늘상 저희가 유튜브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미국 전체 일자리가 1억 한 5천만 개에서 1억 6천만 개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1억 5천만 개의 일자리 중에 지난 그 프레드에서 갖고 온 레이오프스 앤 디스차지 토탈 넘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일자리를 뺏긴 그 강제 해고당한 사람들의 숫자죠. 지난 1월 현재이긴 하지만 171만 6천 명 정도 돼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미국에 강제 해고당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약 200만 명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죠. 그리고 이게 최근에 늘어났다고 해도 뭐 180만 명 또는 200만 명까지는 안 돼 있을 겁니다. 뭐 200만 명이 넘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왜냐하면 아직 지금 현재 미국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 사람을 찾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사람 찾는 비중이 높습니다. 아직 사람이 부족해서 그 사람을 못 찾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양쪽에서 해소가 될 정도까지는 실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을 뿐더러 이 노동 문제도, 노동 공급 쇼티지의 문제도 해소가 되는, 그래서 결국은 임금 상승 압력도 해소가 되는 문제, 또 이민자 추방법이 폐지가 되면서 저액 연봉자들의 이민자를 통한 노동 공급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생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노동 시장에서의 경직성에도 불구하고 임금 상승률에 대한 압박은 아주 뭐 견조하게 점진적으로 해소가 될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단 그 물가 부분의 가장 압력 요소였던 주거비, 주택 부분의 주거비, 그리고 임금, 노동시장 부분의 임금을 살펴봤는데, 요 며칠 상간에 또 발표되는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고, 또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또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그 지역 연방은행에서 발표하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뉴욕 지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인데, 이게 사실은 미국 전역의 제조업의 상황을 다 대변해 주진 못해요. 그 지역에 국한된 거니까. 어쨌건 소매 판매도 0.4% 하락을 했고, 이런 걸 보면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미국의 경기 펀더멘털에 대한 그 급격한 침체가 아닌 감속은 지속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감속의 모습은 미국 페드가 아주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물가를 하락시키기 위해서 의도된 연출이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의도된 연출대로 미국 경기가 탄탄하면서도 감속을 어느 정도 지속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또 물가 하락세도 지속을 하면 결국은 페드의 긴축 강도는 더 세지진 않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저희 논리인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금융 부분 위기가 갑자기 터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누차 말씀드렸지만, 일단 저희는 정부 대응 발표했고, 그래서 단기 시장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금융시장의 점진적인 안정세를 찾아가지 않겠냐.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경기 펀더멘털과 그리고 물가에 다시 이제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고, 물가 하락세는 지속하고 있다. 그리고 경기 펀더멘털의 감속을 지속할 수 있다고 하면 물가 하락세는 더더욱 하향 안정화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고 여담으로 저희가 여러 이제 유튜브나 이제 이런 방송을 통해서 이런 그 경기 펀더멘털 감속, 물가 하락세, 페드의 이제 피벗에 대한 기대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올해 2, 4분기 정도 되면 기업 실적 문제로 시장에 이제 바로미터가 옮겨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인플레이션 때 그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든 이제 마진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죠. 첫째 뭐 레이오프를 한다든가 아까 해고 같은. 그 두 번째는 그 제품 가격을 올려서
이제 마진을 또 다시 확보를 한다는 거죠. 인플레이션 부분만큼 이상의 가격을 올리면 되니까. 근데 그때 문제는 가격 정가력이 얼마나 있느냐 아니겠습니까? 이걸 결국은 소매 판매라든가 개인 소비 지출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소매 판매가 지금 하락선이 있다고 하지만 장기 트렌드를 보면 그렇게 심각하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표가 되면 다시 한번 유튜브에 말씀드릴 텐데 사실 소매 판매보다 더 중요한 거는 PCE라고 해서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라고 해서 개인 소비 지출이거든요. 근데 개인 소비 지출은 아주 견조합니다. 적어도 지난달까지는 아주 견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게 뒤집어 얘기하면 기업들이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가격 전가력이 충분하더라. 그래서 실제 얼마 전에 지금도 계속 하고 있지만 작년 4분기 기업 실적하는 기업들 보면 아주 견조합니다. 늘상 그랬던 대로 3분의 2 기업들은 예상을 비트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 실적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견해를 조금 수정한 상황이고요. 또 하나 아까 언급드렸지만 만약에 기업들이 해고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건 마진 개선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심각한 문제는 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은행 부문만 위기가 어느 정도의 여진이 어느 정도까지 갈 건지가 결국은 이제 단기적인 어떤 전략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 회사는 기존의 이 포트폴리오에 크게 아주 요 며칠 아주 심도 있는 이제 회의도 했고 서치도 했고 그랬는데 기존의 전략을 그들이 일단 뚝심 있게 유지해 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살짝 언급을 드렸지만 은행 문제든 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쟁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외부 이슈가 있는데 은행발 금융 위기가 금융 시스템 전반까지 전이가 되지 않고 단기 변동성 또는 중장기든 일단 전반의 금융 시스템 전반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전제라고 한다면 지금의 시장의 흔들림은 오히려 바텀 피싱 할 수 있는 단기 저점일 수 있는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적당한 속도의 감속을 지속하고 있고 또 물가 하락세도 지속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했던 기업 실적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네. 그러면 페드가 금융부문 위기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긴축 강도가 더 강해지지는 적어도 않을 것 같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시장을 어떻게 보고 어떤 식으로 가야 할지에 대한 소회를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늘 이슈가 있고 시장은 항상 변동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트렌드를 잡아가는 것이고 시장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어떤 기초적인 문제가 뭐냐, 펀더멘탈한 문제가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거를 꼭 좀 기억을 하시고 시장에 여러 가지 외부 변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의 중심을 잡아가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를 앞으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시면 조금 더 나은 투자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저희가 조금 더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저희 다음으로 노력 중이니까요. 다음번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